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미루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게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용된 오늘 정치계 소식에 대한 관전평 김준일, 최순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90조 원의 투자 방식을 놓고 이 한미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나온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 성명에 서명한 뒤에 이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선불이라고 강조한 건 이 3,500억 달러 투자가 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걸 놓고 우리는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증으로 하기를 원하고 네. 이 미국에서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받아서 미국이 원하는 곳에 뭐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 가져가는 이런 네. 일본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우리가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미 간 통화 스웨프 체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뉴욕 방문 계기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서 이런 요구를 포함해서 우리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지 만 하루 만에 그렇네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구가 나왔고 또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이 규모에서 이 증액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속 협의가 더 난항에 빠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죠. 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시작 24시간 뒤에 제적 5분의 3 찬성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표에 따르면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을 끝낸 뒤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이 이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조치다. 또 이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이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법안이 이 정부조직법 이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또 국회에서 증언감정 법률안 이렇게 4개거든요. 이 하나당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4박 5일이 걸리게 되니까 이 필리버스터 전국은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주말을 거쳐 월요일까지. 네. 네.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원래 포함됐던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빠졌어요. 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여서 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그대로 두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같은 이런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계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정무위원회라서 이 상임위를 통한 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 본회의에서 직접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었는데요. 이 절차도 최소 18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거센 반발도 이런 결정에 역할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금융감독 부문 개편을 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는데 이 여야 합의는 무산이 됐죠. 네. 이 수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쪼개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만 그대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가 흡수할 방침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현 기획재정부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기재부는 이제 신설된 재정경제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건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기존 기재부의 강력한 무기인 예산과 금융이 빠지면서 빈 껍데기만 남았다. 이 혼란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서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 IR을 가졌죠. 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투자 설명회에 앞서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타종 행사에도 참여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이번이 네 번째긴 하지만 직접 투자 설명회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온 금융인 20명이 자리를 했습니다. 뭐 시티그룹 총괄 CEO, JP모건 CEO, 뭐 골드만삭스 사장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 대통령이 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에 하나로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이 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미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추가 핵물질 핵탄두 생산뿐만 아니라 이 ICBM 개발 또 해외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구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세계 5위 수준이고 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를 추동을 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투자 설명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이 대통령이 밝혔다고요? 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는 이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면서 이 세 번째 개정은 뭐 세제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인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저항이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뭐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잇따라 예정이 돼 있고 내란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오늘이 첫 재판이잖아요. 네. 이 재판이 공개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예. 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해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7월 9일 구속 적부심 이후 2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거고요. 이 촬영물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될 텐데 법원은 개인정보가 담긴 음성은 제거한 뒤에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시간 공개는 그럼 아닌 네, 거겠죠? 이후에 네. 됩니다. 네. 다만 오늘 공판이 끝나고 연달아 진행되는 보석신문은 중계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이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1번 불출석했고 특검 소환에도 여전히 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 윤 전 대통령의 오는 3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 어제는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제는 법원, 어제는 특검에 나갔습니다.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에 한 달 만에 소환 조사였는데요. 이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받고 그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받고 공청과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이 김 전 검사가 사업가 강모 씨에게 여사 취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강 씨는 김 여사가 운행한 코바나 콘텐츠의 사무실 설계를 맡았고 또 대통령실 공사를 수주해서 특혜 의혹에 일었던 이 21g 김태형 대표에게 여사 취향을 물어봤다고 그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대표가 이 마크 로스코를 얘기하면서 이유한 그림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네. 취지로 그림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런 증거를 토대로 이제 그림을 받은 경위를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의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할 의미는 없어서 김 네. 여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허여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8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요. 안개등 잘 활용하셔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먼저 안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입니다. 성남 부근에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요. 송파 나들목부터 6km 구간 정체 굳어졌고요. 이전으로도 남양주에서 강일, 광암 터널부터 서하남 쪽으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시흥, 하기 분기점 일대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시 구간인 서초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수습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안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선 화물차 화재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체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 양방향에서 이어지고 목포 쪽은 이후로도 안산 분기점부터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끝으로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공주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사흘째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네요.
예,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8% 내린 45,9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 하락하며 6,60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하며 22,3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 하락한 6,2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0.98% 빠진 2,411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섹터별로는 3일 연속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한 0.87%로 마감했으며 IT가 보합, 금융, 부동산은 약보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가 1% 미만 하락했고요.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소재가 1% 중반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시장 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3bp 오르면서 4.17%를 기록했고 2년물은 5bp 오른 3.66%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62% 상승한 98.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위험 자산인 증시와 연관이 깊은 것이 결국은 금리인데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3.8% 증가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1분기 만에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전주 23만 2천 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균열 조짐은 있으나 아직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그러니까 PCE 발표가 있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PCE 물가 지표의 경우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PCE가 2.7% 오르고 코어 PCE가 2.9%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S&P 500이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올해 초 저점 대비 약 15조 달러가 넘게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12개월 포워드 PER이 2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12개월 포워드 PER은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에만 나타난 수준입니다. 네, 미국 정부 셧다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식, 채권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장기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물가 안정, 거기에 더해서 강한 경기까지 맞물려서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인 10월을 앞두고 있어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 악화와 단기 자금 시장 불안 등이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강했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른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9월 들어서 처음으로 3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3,4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98% 하락한 8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현선물을 동시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현물 1,800억, 선물 5,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2,700억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만 5,4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200억 순 매수하면서 SK하이닉스 또한 800억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하던 기관은 어제는 삼성전자를 240억 순 매수했습니다. 또한 기관은 네이버를 3,400억 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네이버를 1,800억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파마리서치, SK하이닉스를 각각 300억, 190억 순 매도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서울보증보험, 현대백화점 등을 포함한 73개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횡보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연휴를 앞두고 특별한 뉴스 없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석이 5영업일 남은 상황에서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추석 연휴 전 5거래일간은 지수가 소폭 하락하고요. 추석 연휴 그 이후 5거래일간은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명절 전까지는 어제와 같이 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와중에 네이버는 큰 폭으로 올랐네요. 네이버가 지난 6월 하정우 AI 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25만 원을 돌파한 이후 다시 처음으로 11% 큰 폭으로 오르면서 25만 4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이버가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연간 결제 규모가 80조 원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글로벌 4위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두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네이버의 인프라는 코인의 사용처를 넓히고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뉴스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체크를 해보자면 6월 말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 뉴스 이후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자회사 증권플러스의 비상장 지분 70%를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민관합동 TF가 24일 출범한 것도 네이버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카카오 관련된 리포트도 있었네요. 지난 6월에 카카오가 챗 GPT와 협업한다는 소식에 한 달간 41%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도입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은 챗 GPT를 10월부터 도입하며 연말까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의 AI 서비스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체 모델인 카나나를 카카오톡에 넣어서 기존의 검색 기능을 카나나로 대체하고 네이버 밴드와 비슷한 카나나 앱은 관심사별로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챗GPT는 검색뿐 아니라 예약, 음악 스트리밍, 일정 관리 등 일부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페이나 모빌리티 등 카카오 생태계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코스피는 0.5% 내외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업종별로 연속해서 상승하는 섹터가 없었습니다. 주도 섹터가 없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약해졌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게다가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특정 몇몇 종목에 집중되면서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종목의 합산 거래 대금이 5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는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순환매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네요. 국제 금값은 최근 3개월 13%, 연초 대비로 보면 43% 크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제도 0.35% 오르면서 온스당 3,74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것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기간 동안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절기상 추분을 지나 9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운영한 이래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와 제주도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야 기록도 매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 서귀포 25.6도, 제주시 25.4도를 기록해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7일로 지역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과 청주가 28도,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는 29도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안개가 짙게 끈 곳이 많네요. 네, 현재 중부 내륙과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지금 가시거리는 경기도 수원과 충남 논산이 100, 강원도 철원이 170m 등으로 20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시각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사전에 항공기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가을인데 파란 가을 하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요? 네, 오늘은 전남과 제주도에, 오후에는 경남 서부 남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전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60, 경남 서부 남해안에 5에서 20, 전북에 5mm 안팎입니다.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정치 현안들을 살펴보는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신 걸까요? 예, 국회입니다. 지금 필보장에서 막 나와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필리버스터는 이제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직접 하는 의원이 있고 네. 또 본회의장 안에서 그걸 다 들으면서 또 모니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이 있는데 오늘은 네. 우리 박수민 의원이 지금 12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그래서 넘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의정 단상에는 서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박수민 의원을 응원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단상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의원님처럼 이제 모니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올 순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걸까요? 우선 순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하시는 의원들은 우선 자원해서 원내 지도부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이제 소수 정당이 의사 진행을 늦추면서 국민들에게
다수당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다수당 소수당이 교대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육지책이죠.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있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모든 것을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의 다수 여당의 부당함을 국민들이 고발하는 그런 의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본회의 전에 당정대가 회의를 통해서 금융감독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후 본회의까지 미뤄가면서 여야가 대화를 했는데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는데 어떤 점에서 입장차가 컸을까요? 우선은 여당이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했다고 하는 건 양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반발도 있고 또 너무 졸속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바꾼 거고 결국 여야가 논의를 하려면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를 하자. 그리고 합의되지 않았던 정부 조직 개편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는데 그 법안들부터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양쪽이 합의를 봤다고 하면은 당초에 이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이 73개였습니다. 네. 73개인데 만약에 이걸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73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여야가 쟁점 법안 4개 그리고 비쟁점 민생 법안 2개는 그렇게만 좁혀서 처리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회동은 결렬이 됐는데 이 책임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나 책임은요. 같은 책임은 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무조건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란 위치는 정권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권한도 있지만은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소수 야당을에게 양보하고 또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회란 게 극한 대립이 되면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공동의 불신을 받는 원인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슈퍼 여당이잖아요. 이 대통령 권력에다가 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입법권까지 쥐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과거 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회동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고 4개의 쟁점 법안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기존의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 그리고 비정점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신사법,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이 5가지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게 다수당의 의사의 일방적인 진행을 잠시 좀 멈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비쟁점 법안까지 당내 일부에서는 모든 법안을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자. 그래야 실질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생 법안 그리고 쟁점이 없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빨리빨리 기다리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국회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합의 처리하는 쪽에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는 이견은 별로 없으셨습니까? 뭐 당내 좀 우리 당도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싸워서 되느냐. 뭐 모든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원내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잠깐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개편안을 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게 반발이 많잖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뭐 계속 연일 지금 시위도 하고 이런 반발도 있고 여권 내부에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는 밖에서는 반발하고 안에서는 혼선이 있으니 이거는 좀 미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판단을 한 건데 그리고는 이제 그걸 여야 협상의 카드로 마치 야당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라는 게 우선은 지금 검찰청을 77년 만에 지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로 나눈 부분인데 아직도 저 부분과 관련해서 가닥이 안 잡혔어요. 과연 보안 수사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우선 법은 통과시켜놓고 1년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에다가 에너지 자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거 엄청난 변화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해도 되는 것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폐해는 국가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조금은 너무 지금 힘에 취해서 힘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토론 종결권을 사용을 하면 정부 조직법에 대한 표결이 대략 오늘 오후 6시 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시나요? 뭐 포기는 우리가 참여할 일이 없죠. 우리가 그 통상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24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다수당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서 토론 종결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결에는 이 필리버스터 했던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예. 어제 본회의에서 돌발 상황이 하나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인원수하고 투표수가 달랐습니다. 인원수는 274인데 투표수는 275였죠. 이 때문에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좀 해퍼닝 같아요. 실무자들이 이걸 이제 투표 용지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전자투표 방식이 있고 또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투표 용지를 4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써서 투표함에 넣는데 그 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 실무진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통상 국회는 관례적으로 이게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표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 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뭐 합의하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이제 주말 내내 이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이제 장외투쟁이 주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 일요일이죠. 서울 네네.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장외투쟁은 언제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행할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여당이 정말 그 야당에 대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계속해서 해산시키겠다고 윽박 지르고 또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거는 상권 분립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무한정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일요일 날 서울 시청 앞 집회로 일단락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추석 연휴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사법 파괴, 여당의 사법 파괴에 항의하는 장외 집회는 이번 일요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뭐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뭐 깊은 뜻은 제가 알 길이 없는데 그러나 뭐 본인이 아마 이런 상황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 당이 장외투쟁 나가고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나흘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은 조금 민심 투어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한 질문들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0일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청문회 네, 앞두고 9월 30일 날 일방적으로 정했죠. 네.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어제 아니죠. 그 전이죠. 예.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그 언론에 나와서 쓴소리를 했어요. 조희대 네.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것이 약간 급발진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개혁 첫 단추라면서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우선 뭐 김영진 의원은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사실 지금 저 정청래 추미애 저 강성들 그리고 그 강성들 뒤에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강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서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도 뭐 이재명 전 대표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김영진 의원 같은 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되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김영진 의원은 7인회라고 하는 아주 친명 핵심이잖아요. 친명 핵심이 정청래 추미애가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저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은 여권 내부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유엔에 가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때는 사실은 국내에서 뉴스를 잘 안 만드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뉴욕 유엔 총회 연설위원회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정청래 추미애가 주도하는 이 청문회에 완전히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친명이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정청래 이 추미애 두 의원들이 주도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다 이런 의미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 대법원장은 지난번처럼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유, 당연히 안 하겠죠. 민주당도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지난 5월 14일 날 이미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청문회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도 안 나갔는데 이거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해서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고 청문할 그 권한이 없어요.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에도 보면은 37조의 각 상임위의 소관 업무들이 나오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뭐 예를 들면은 법무부와 관련된 소관사항, 법제처의 소관사항. 그런데 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요, 소관사항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출석시켜서 따질 수 있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위헌 위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당신이 깨끗하면 나와라 이건데 안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의혹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진실규명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진실규명을 한다고 하면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그 제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실규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법부 압박용의 청문회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사법부 압박용 청문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제 저녁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법관 토론회도 다만 법원 내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또 며칠 전에 지금 이 국회의장에게 쫓아와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달라. 아마 그런 문제고요. 또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법관 임명식에 가서 했던 얘기들도 보면은 참 잘 되새겨보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깊이 새겨서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신임 법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독의 자세를 참 강조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생 살아오신 법관으로서의 소신 같은데요.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이건 아마 신임 법관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무슨 사인 해동설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한덕수 회동술 관련해서 AI 조작설을 제기한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5월 2일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조희대 청문회의 발단을 만든 이 조희대 무슨 사인이 해동해서 이재명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은 꼭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그 법제사법위원회장에서 폭로 겸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린 공감 TV에 나온 걸 따와가지고 이걸 면책 특권의 뒤에 숨어서 먼저 공개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게 쟁점이 되니까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되니까 열린 공감 TV에 서영교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제보 출처가 어딘지 물은 게 며칠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묻지마 의혹 제기 폭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나경원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첫 재판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은 중계를 허용했고 이어지는 보석 신문은 불허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법원이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그 특검법에 보면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는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인데요.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기밀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새롭게 기소된 사건 부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허용을 한 것 같고요, 재판장이. 네네. 그리고 보석 신문 같은 경우는 아마 재판장 입장에서는 반대 이유로 이 부분들은 생 중계하거나 완전 공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정치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일,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성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얼마 전 장애인 편의 차량과 산악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리산 노고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쉽게 갈 수 없었던 정상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리산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붉게 물든 새벽의 일출까지. 고지대 여행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자연을 흠뻑 느끼며 여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어제 내린 비로 수증기가 가득한 가운데 복사 냉각에 의해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지방의 안개가 짙은 상황입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과 또 인천, 경기 서해안,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지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
남부지방은 지금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오는 곳이 꽤 있겠습니다. 전남, 경남, 남해안 쪽으로 비가 지금 약하게 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과 또 제주 지역 10에서 60mm 안팎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경남 남해안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해안에는 때 아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일교차는 내일까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대전 27도, 전국적으로는 25도에서 2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오늘과 기온 양상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 습도 9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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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필리버스터 한창입니다. 네. 우리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이 13시간 30분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반대에 나서기로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는데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4개 쟁점 법안 이번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4개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69개 처음에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이게 농담 섞어서 얘기하면 이러다 죽겠다. 이거 다 필리버스터 하다가는 올해가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69일이 더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회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소모적이죠.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국힘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해제를 하려면 5분의 3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몇 명만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만은 민주당이나 이 범 여권에서는 18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 쟤들이 더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처음에 나왔는데 국민의힘 어제 뭐 기사 나온 거나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반대 목소리가 이거를 모두 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집회도 나오라고 그래.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돼. 근데 필리버스터까지 한다고 불만들이 이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로 하자라는 걸로 선회를 한 것 같고 저는 뭐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진짜 69개는 아니다. 잘하셨다. 예, 그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래야 되네. 좋은 말로 표현해 주면. 근데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민생 법안. 특히나 이제 비쟁점 법안들을 필리버스터 할 경우에 논리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쟁점 법안들은 논지가 뚜렷하니까 왜 반대해야 되는지 전선도 돼 있고 보수 정당으로서 또 가치도 부여할 만한 게 있고 하는데 문제는 비쟁점 법안들을 다 해버리면은 이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계속 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도 이거 중노동이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언론이 일단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론이 안 좋게 되겠죠. 대신 이 4개 쟁점 법안은 아주 전선이 뚜렷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일종의 패착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속도전에 휘말린 나머지
지금 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뭐 일단 그 금융위 분리법안 같은 경우는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야당 핑계를 대는 거지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검찰청을 쪼개서 기소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사실상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선시행 후보안이라는 굉장히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면 이건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긴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지적할 수 있고 또 막 방통위 법안은 방통위 법안대로 그의 독소 조항들 이진숙 쫓아내기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나머지 법안들은 논리 만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전선을 하면서 김준일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선을 너무 확대해버리면 69개 법안까지 다 가버리면은 사실은 뭐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도 좀 불감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대한정당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선별적으로 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더 그렇게 간다 그래서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근데 갑자기 금감원, 금융위 이거 분리하고 개편하겠다는 안을 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예상하진 못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대선 공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현실론과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이제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은 사실은 이제 기재부 개혁 그리고 검찰청 개혁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든지 성평등 가족부로 전환한다라든지 뭐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기재부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거대하고 기재부가 권력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금융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이것도 기재부 개혁 내에서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고 그렇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뗐으니까. 예. 네.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는 이제 금융위의 기능,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제 뭐 반발들이 좀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기재부를 힘을 빼야 되는데 금융 기능을 넣어주면 더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애초에 있었다.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현실론으로 지금 이제 뭐 정무위원장이라든지 이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뭐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태워도 한 뭐 9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금융의 수장이 누구냐 이걸 놓고도 지금 뭐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혼란을 계속 가져가느니 일단은 그냥 가자. 그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니 양보도 한다. 뭐 이런 명분도 찾고 야당에서는 무슨 이게 양보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처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마침 또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거 당장 통과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은 내년 6개월을 지나야 되니까 그런 정부조직법은 하나는 90%는 다 통과가 됐고 나머지 재정 금융 부분만 10%를 6개월 뒤로 이관한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은 국회 상임위법을 다 바꾸거든요. 이번에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이게 같이 따라서 연동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부분으로 올라가서 국회법도 다 국회법 개정안도 또 이건 분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사실 속내는 여권이 안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뭡니까? 주가 5,000피 코스피 5,000 시대인데 여기에 이 금융이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그 금융위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금융위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좀 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위와 금감은 둘 다 측근들을 포진시켰어요. 이억원 그다음에 이찬진.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역할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기재부를 사실 좀 분리시켜서 힘을 빼려고 했는데 금융에 가게 되면 기재부가 옛날 힘쓰는 거 그대로 되는 것 아니냐는 약간의 그런 또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금감원에서 내부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또 대선 공약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꼭 굳이 뭐 사공이
배를 건넜으면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침 야당이 핑계가 된 거예요. 야당이 조속 처리하지 마라. 또 내부 반발도 있고 야당이 또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거 야당 때문에 이게 6개월 더 연장하면 우리가 못합니다. 라는 명분과 핑계도 생겼고 그참에 그래서 제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게 야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속으로는 그래 not bad야 괜찮아 라고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사안 자체가 저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정부 조직법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금방 뺄 수도 있는 걸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했느냐. 그리고 속도를 강행했느냐. 이런 점들은 좀 여권이 비판받아 마땅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금융당국 개편 이거는 이제 완전히 철회됐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불씨는 살아있다. 예.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평가도 좋고 좋아요. 뭐 다음 주에만 지금 잡혀 있는 게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 113만 명 뭐 비탄감을 위한 배드뱅크 협약식 석유화학 기업 재편을 위한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식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금융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흔들면 안 되는데 좀 반년, 1년 지난 뒤에는 이게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불씨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경은 사실 그 6개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금융위만 6개월 후에 다시 뭐 상황 보고 한다?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우리가 가장 밀어붙여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의 동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불씨가 꺼진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동의안 문신사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은 이제 찬성을 했고 또 통과도 됐고요. 요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뭐 저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익 차원의 법들 그다음에 이제 뭐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은 야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말하자면 이제 주요 지지 기반과도 연동이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동의안은 이거는 뭐 원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산불지에 특별법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고 결국 그래서 저는 야당이 민생에 관해서는 우리도 함께한다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69개 법안 중 비쟁점 법안들을 뺀 것과 함께 이것은 주도적으로 먼저 하자고 한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반대한다 그러면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너무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워낙 이건 너무 당연했던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문장 하면은 표가 되니까 찬성했겠죠. 표가 되니까 찬성했다. 반대하면은 이 반대를 이 관련 이 관계자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문신사법 반대 국민의힘이 그러면 몇만 명 되거든요. 그것도 문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굳이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방미 일정 마지막 행사로 뉴욕 증권거래소 찾아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 세일즈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상징적이라고 봐요. 그 효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실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주요 큰 손들이 온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금융제도 시스템은 나는 한 번 주식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제 사기거래 주가농단 주가 조작하면은 폐가망신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주가 5,000피 코스피 5,000 시대가 내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시그널과 신호를 주는 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과연 그 정도만 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주요 큰 손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 가지고 한국 경제의 어떤 굉장한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도 당면한 과제가 미국이 요구하는 3,500불에 대한 현금 투자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 큰 과제지 우리 경제가 이런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월가에서 배럴도 누르고 투자 설명에 개최하는 이 사안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박람회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 정도 이외에 더 큰 효과가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국가원수가 하는 일 치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동의하고요.
뭐 역대 대통령들 뭐 세이즈 외교 했는데 그게 다 투자 성과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손들은 돈 되는 대로 갑니다. 그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이 되면은 가는 거고 벌 수 있으면 안 가는 건데 이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낮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특히 시장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시그널을 보내준 거는 뭐 나쁠 건 없죠. 말 그대로. 그래서 돈 되는 대로 가는데 뭐 지금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3,500 지금 찍고 역대 최고 찍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미 그런 의지를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 추진을 결정한 후에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고 그런데 친명계 김영진 의원이 또 법사위가 급발진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드러냈고요. 일단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 의원이 왜 이런 입장을 내놨을까요? 김평걸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당도 용산도 다 지금 부글부글이에요.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부글부글? 뭐에 대해서 끓을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실의 뭐 관계자 뭐 아주 이제 직급이 낮은 분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데 당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야당하고 합의했다가 여론 뭐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 얘기하니까 잔치상 뒤엎는 이런 행동하고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떠밀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다 지금 뉴스를 다 장식하더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지금 유엔 총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뉴스를 이게 장식하는 게 이게 정부 이게 여당이 맞나요 이게? 저한테 막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부글부글 진짜 끓고 있고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지도부가 패신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사위에서 갑자기 급발진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상의 없었다. 김명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권고 뭐 협의 좀 해라 권고로 순화시키긴 했지만은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뭐 대통령도 탄핵 뭐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밥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당대표로서 회복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돈 있게 하고 어떤 플랜으로 나아갈지에 되는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밥숟가락을 얹는다.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말을 못 하죠, 잘.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 개딸들의 융단 폭격이 이제 또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당내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이고 지지자들도 그래서 막 지금 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를 도와야지. 전통적인 이재명 지지자들 뭐 송가혁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여당이 정부를 도와야지 왜 이렇게 다 개인 플레이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야 검찰개혁이나 이거 사법개혁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이쪽에 뭐 딴지일보나 뭐 이런 클리앙에 있는 유저들하고 지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돈된 방식으로 그리고 정부하고 좀 협의도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좀 서포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당대표부터 개인 정치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김영진 의원이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점잖게.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언론 보도를 한번 보면요. 그 대통령의 순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뭐 경부 정책 이런 것들의 뉴스 빈도보다 대법원장과 이른바 추나대전의 뉴스 빈도가 훨씬 높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걸 가장 최우선 주제로 다뤘어요.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게 그 정도가 되는 사안인가요? 정말로 어떤 구체적 혐의라든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임계점이 왔다든가 그것을 이제 부추기는 뭐 방아쇠 역할을 했다든가 그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아니 이건 뭐지? 라는 대다수의 그 반응을 불렀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김영진 의원이 일종의 사후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 출구 전략은 짜긴 짜야 되겠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친명계 의원이 해줌으로써 이 사태에 대한 진화를 조금 더 속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속내가 깔렸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저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지금
대표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표가 특히나 정신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친명계 의원인 김영진 의원이 정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구 전략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가 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번 9월의 사안 중에서 가장 앞으로도 후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러면 대법원장이 안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지만 네. 진짜 그 청문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네. 차라리 이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 얘기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다 대법원장은 안 나올 거다. 왜 나오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고 보통 대부분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럼 30일 청문회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글쎄요. 이제 누가 나올지 뭐 이게 대법원장 말고도 여러 증인을 신청했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올리겠다. 이제 내란 재판 이제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자 해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여당의 압박이 매우 강하니 아무도 안 나가서 완전히 텅텅 비는 거는 또 정면 대결로 좀 비춰질 수도 있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뭐 여당 입법부나 이런 데를 지금까지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저는 행정처장은. 그래서 법원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지규현 판사 그 이제 감찰 네.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외부 위원들한테 검토를 네. 받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게 예. 법원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도 지금 눈치를 조금 너무 이제 좀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하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은 나와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붙는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최근에 신임법관 했는데 사법부 네, 독립 네. 얘기 한 5번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5번 했다고. 그러면 또 이제 나와서 한번 사법부 독립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그냥 예상 시나리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제가 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걱정을. 근데 저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김준일 평론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담이 뭐냐면 예.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대단한 어떤 본인의 결심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법부 역사에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출두라는 증언 청문회 출두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또 나중에 후배들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정말 와서 이 사법개혁과 재판부 독립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이제 드디어 정치를 하는구나 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상상력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전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이 입을 잘 관리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법원 행정처장은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나와서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증인을 신청한 사람들 놓고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 뭐 주심 판사들 그다음에 반대 의견의 판사들 이러면 그걸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명분은 조희대 정치개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로 하되 그 제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차라리 이것을 사법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재판부 독립과 대법원 개혁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잠깐 순기능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약간 전환을 시켜줘야지 그러지 않고 왜 안 나왔어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고성이 오가거나 서로 논박하거나 하는 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30일 청문회를 관리하느냐가 민주당의 위기관리 리스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 관리, 네. 위기 관리를 네. 언급을 하셔서요. 30일 청문회를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걸로 그러면 예상을 하실까요?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상임위는 아마 강공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국회 무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도부가 그렇게 가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국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민주당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지금 최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가 뭐 이제 압박을 너무 거세게 하는 것도 있는데 플랜이란 게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의원들이 특히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이제 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사법개혁 뭐 이렇게 대법관 증언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이제 내란 특별 전담부로 옮겨갔다가 갑자기 조희대 사퇴론 그거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확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해가지고 조희대 사퇴론을 이를테면은 뭐 전략적으로 뭐 띄우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얘기하면은 지도부가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잘 조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 뭐 탄핵을 하든 누구를 하든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계획이 없다. 오늘만 산다. 뭐 네. 아저씨입니까? 영화 아저씨? 오늘만 살래?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 자, 김현지 비서관 불러야 됩니까? 당연히 불러야죠. 제가 청와대 2년 반 근무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가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변인실에 선임 행정관 근무할 때가 딱 그 무렵이었는데 정윤회 문건 사건 때였어요.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당시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당시 총무비서관이 이재만 비서관이었어요. 그때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은 부담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출두했습니다. 출석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문건 관련해서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는요. 행정,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2급 이하 인사도 다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는 재무 행정 포함되는 거는 특활비라든가 이거 모든 것을 결제 다 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시계 만들어도 담당이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하게 모든 걸 다 개입하는 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실장이 나오겠죠. 실장이 나와서 이런 사안 이번에 특활비에서 얼마 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걸 한번 운영에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총무비서관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왜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했느냐.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관리하고 행정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해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수석도 인정했듯이 이번 초반에 인사를 담당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회가 대의기관인데 야당이 불러서 물어야죠. 근데 나올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말이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보고 당신들은 공당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걸 감싸는 민주당이 저는 공당이 아닌 것처럼 비춰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니까 나온다고 또 단독 기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역대 총무비서관들은 다 나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언제 몇 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게 정무적으로도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야당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야, 김현지가 진짜 실세고 비선 실세고 뭐 비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상황 중에 상황이다. 뭐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를 더 사람들의 신비주의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가지고 설명할 거는 설명하는 게 정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정보공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그 명단 직원 명단도 다 공개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다 공개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정부조직법 협상 도와주면 우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게 맞다. 예, 이거를 카드로 쓰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름답지 않죠. 썩 그 모습을 보는 마음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이제 전직 영부인이 이제 법정에 나오는 모습 보인 데다가 뭔가 그 재임 때와 당당하게 있었던 재임 때와는 다르게 매우 좀 뭐 낮은 자세 혹은 뭐 좀 초라한 자세로 나온 게 오히려 좀 굉장히 저는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 그 사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판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었고 무직이었고
그런데 V0 권력을 향유했고 그분이 지금 나와서 보는 거를 뭐 착잡한 분도 있겠지만은 시원하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이 계속합니다. 법원이 오늘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윤 전 대통령 재판 모습도 보게 됐는데,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근데 뭐 재판부가 말할 기회를 많이 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인정신문 외에는 별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재판에 대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정치 재판을 규정을 하고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추가 기소는 신건은 첫 재판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갔는데 마침 또 보석까지 같이 걸려 있으니까 네네.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보석은 뭐 미중 이제 중계가 안 되는 거고 이건 중계가 되는데, 아마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인정신문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짧게라도 뭐라도 이걸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있겠지만 법리 자체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혐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예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이거는 정치 재판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거 과도하게 사법부가 공격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특검 공격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의미한 것은 나올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지만, 다만 정치 재판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규정해낼지, 그걸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항변을 할지, 그건 약간 좀 중계가 되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첫 공판은 원래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확인하잖아요. 이름, 뭐 윤석열, 직업, 전직 대통령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김건희 씨도 나와서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거 나오겠죠. 그런 거 이제 나올 것 같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보석 신청한 거 뭐 이게 본인들의 그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은 재판 공판을 일주일에 4번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준비하기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면서 지금 뭐 또 하필이면 또 이때 보석하는 날만 공판에 나온 거잖아요. 10번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재판을. 네. 진짜 황당하다 진짜.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게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보석할 때만 삑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느냐. 국민들이 아마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걸로. 예. 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특검팀이 생중계로 응수한 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재판이라든지 뭐 김건희 재판이라든지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중계를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중계를 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재판에 다 중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또 민주당 쪽에서 여당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으니까 법원이 그런 것도 조금 부응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제 그 재판이 생중계된다 안 된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따로 있는데 저는 그 이번 내란 특검이 다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특검팀이 생중계를 좀 요청한 것이 약간 좀 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환 아니면 불응. 소환 불응 그다음에 재판 거부 계속 이게 도식적으로 반복이 됐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기소하고 재판하고 결국 결과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골석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계속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의 중계를 통해서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좀 입증하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거 수사했던 증거라든가 그런 어떤 기록에 대해서 뭔가 좀 당위성을 입증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디테일하게 대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 지형도에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안 보고는 지면에서 활자로 보고 안 보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 김건희 전 여사의 어떤 지금 출두 모습 이런 것들이 결과 재판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론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또 받을 건지는 그건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재판 수사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응하지 않는데 또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다 출석을 하고 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런 거니까 이거를 형량을 감경하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이거를 정치투쟁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이제 뇌물 수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대응을 해서 감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재판 성격상 좀 다른 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 저도 그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16개에다가 또 어떤 가지로 또 더 혐의가 추가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또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말 본인은 변호 전략을 통해서 감경이 중요한 거지 혐의 없음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감경을 하려면은 일단 태도라든가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재판부가 자신에게 보여줄 여러 가지 그 반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버티고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본인은 만일 이제 내란의 수계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감경이라든가 감형 이런 것들이 전혀 변수가 고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는 모아디문 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게 재판 전략, 변호 전략에서도 뚜렷하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엔 총회에서 나온 소식들 짧게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공개가 됐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견이 별로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안 좁혀졌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제 틱톡과 관련해서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하면서 선불이다. 3,500억 달러 선불이다. 이거 이제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선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은 일종의 충성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재량권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하고 다르게 일본은 45일 내에 사실상 트럼프가 여기다 투자해라고 하면은 현금을 딱 거기에 SPC 같은 거 특수목적법을 만들어 거기다 넣고 45일 안에 안 하면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관세 올릴 수 있고 이런 짓을 왜 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한국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평행선에 달리는데 결국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이제 좀 달래서 이런 게 해야 되는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또 어려운 소식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다음 달이네요. 미국의 공장 건설을 한 기업 외에 의약품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보면서 이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약간 광인 전략 혹은 이제 그런 걸로 좀 비춰지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본인이 끝과 끝을 놓고 상대를 흐트러뜨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데 대통령이 고심이 저는 이렇게 묻어나요. 얼마 전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랬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난 탄핵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센 발언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그 센 발언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응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광인 전략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나 대통령직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권 일부에서는 지금 막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가서 지금 뭐 시위하겠다 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이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순치되는 전략만으로는 결국 미국을 달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3,500억 지금 그 현찰로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 대출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간극이 너무나 큰 거죠. 우리는 3,50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거덜이 날 수준입니다. 80%가 넘죠. 그러니까요. 아니 일본은 뭐 기초통화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뭐 미국과의 통화 수합도 체결돼 있으니까 일본은 좀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즉 정말 외교 리스크의 관리 시험됩니다. 네. 짧게 어제 그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인터뷰 갖고 약간 일이 있었죠. 네. 뭐 설명 자료를 또 국무총리실에서 따로 내고요. 왜 이런 엇박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대미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투자들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약간 미국의 압박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저는 그 다만 이제 약간의 모호하게 둔 거고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대미 투자는 정부가 하라 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미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LG 엔솔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거는 그 기업이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뉘앙스를 비친 거는 한국이 지금 녹록치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도 이를테면 배선트 장관 만나가지고 지금 상업적 합리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미 통화 수합 푸는 건데 안 해준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좀 압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 국내 지위가요. 미국으로 치면은 부통령하고 국무장관이 약간 합해놓은 거예요. 네. 우리 그 지위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미국으로 치면 부총리 그러니까 부통령과 국무장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말을 좀 힘을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도 여기까지가 한계선이라는 일종의 임계점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강원양면 전략이 정말 먹혀야 되는데 먹히지 않으면 그건 우리만의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이 과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엇박자라고 보기보다는 상호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상호 전략이다. 네. 그 정동영 장관의 발언 어제 다 들으셨을 텐데요. 두 국가론을 언급을 했어요. 뭐 대통령실은 또 다른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그 현실론을 이쪽에 얘기한 거. 정동영 장관도 사실 예전에도 통일부 장관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두 국가론이 그리고 헌법과 불합치거든요. 우리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장관 같은 그 대통령과 당 장관이 이 대북 문제를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공통적인 어떤 공동체의 그 원리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지 현실로만 앞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의 존재 이유라는 게 결국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름이 있는 거지만은 그게 이제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된다라는 전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엇박자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전해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이규현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정정을 요청해 왔어요. 예.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무슨 정정부도할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지금 뭐 대변인이 매우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이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이규현 수석이 14번을 브리핑을 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수석 보좌관회의 뭐 이런 건 당연히, 근데 홍보수석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어쨌든 14번 했다라는 거는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집착하지 마시라. 뭐 이게 뭐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신가. 이렇게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정정보도 무슨 뭐 언론 중재위 이런 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해결할까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고요.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화성의 가시거리가 140m, 광주 230m, 태안 460, 대관령 200m로 좁혀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제주, 경남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로는 10에서 최대 60mm 안팎 적지 않은 비 예상되고요. 경남 남해안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크게 있고요. 낮에 조금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28도까지 오르고 강릉, 대전 27도 등 25도에서 29도 분포. 내일도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을 띠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흐려지겠고요. 남부 제주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모레는 전국에 걸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 쪽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사건 혹은 판결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 Y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순관 대표에게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이 아리셀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 6월경이죠. 화성에 있는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사실 좀 물로 진화하기 좀 어렵고요. 또 화재 시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특성 때문에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는 2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 한국 국적 4명으로 대부분 일용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여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좀 안타까움을 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아서 네. 당시 화면을 보신 분들이 참 충격을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사건인데,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9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이후에 보석 석방돼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인데요.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윤을 위해서 안전을 고의로 외면한 예고된 인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셀은 군납 계약 물량을 맞추려고요. 무리하게 좀 생산량을 늘리면서 정작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은 삭감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대부분 일용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였는데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충분한 교육이나 화재 대피 훈련 없이 바로 위험한 공장에 즉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 구획벽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탈출로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그나마 뭐 하나 있는 탈출로였던 비상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정규직들만 출입이 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리셀의 어떤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경영 책임자의 책임, 그리고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박순관 대표가 자신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경영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실행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입법의 취지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는 좀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좀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요. 실질적인 경영자가 직접 안전보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리셀 공장은 비상구, 비상통로 같은 그 안전조치가 어느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을까요? 지난해 화재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또 다른 화재까지 사실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근로자 안전보다 이윤 극대화가 더 중요했던 걸까요? 그렇죠. 일단 뭐 그 비상구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무실 쪽에 외부에 비상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비상계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네요. 사실 평소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안내나 비상대피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뭐 비상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 공간과 통로에 리튬 배터리 완제품과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실상 대피 경로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방화 구획을 좀 마음대로 좀 철거하고 대피로 가벽을 설치하는 등 어떤 구조 변경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조치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그 아리셀 같은 경우는 군납 계약 등 정해진 납기를 맞춰야 하는 좀 압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재로 생산 라인을 좀 멈추면 뭐 계약 위반, 금전적 손실이 직결되죠. 또 설마 또 뭐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교육의 시간을 들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즉각적인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예방되는 사고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좀 계속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 책임과 별개로 정부 관리감독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일단 이번 그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2달 전에 아리셀 공장은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았고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좀 소화기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치된 소화기가 리튬 등 금속 화재 소화기기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도면상 비상대피류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겠지만 실제 막혀 있어서 근로자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서류상 요건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리튬 배터리가 사실 뭐 높은 어떤 밀도와 휴대성 때문에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화재 폭발 위험이 또 큰 게 또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튬 배터리 사업장이 사실상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현행법상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여러 위험이 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좀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기업 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고 발생 직후에 정부와 경기도 뭐 화성시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뭐 긴급 생계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산재보상 외에 별도로 아리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1심 판결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23명 중에 18명의 유가족은 아리셀과 합의를 했고요. 그중 2명의 유가족은 일부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계가 좀 막막해진 유가족이나 좀 실제 법적 다툼에 대한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네. 벌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계속 이런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포괄적 의무를 좀 부과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실상 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보다 좀 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뭐 기업의 규모와 뭐 업종에 맞게 좀 명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눈에 띄는데 그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죠. 초코파이,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이것도 지금 2024년 1월경입니다. 전북의 한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소속 화물기사가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커스터드 하나를 먹었는데요. 이게 한 시가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이 해당 물류센터가 화물기사를 절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1심에서는요. 절도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해당 기사는 동료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2013년에도 전북에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판결이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났는데 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을까요? 네. 일단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는 회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횡령행위 자체는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다라고 본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00원이라는 돈이 좀 적잖아요. 사실 이 적은 금액을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근로자의 생계 수단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해고라는 징계는 너무 과하다.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보았고요. 또 그리고 해당 기사가 10년 넘게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고요.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